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는 북한의 대남 전략입니다. 앞에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답답할 때가 많으시죠? 뉴스를 안 보신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럼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됐느냐? 하루아침에 일어난 현상이 아니고요. 오랫동안 북한과 종북 세력의 치밀한 전략이 눈부신 성공을 거둔 결과입니다. 역사라는 건 절대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을 좌경화시킨 이 반역자들의 전략은 뭐냐? 북한의 대남 전략입니다. 우리 PPT 준비가 됐죠? 예. 1973년에 나온 책 김일성 주체 철학 강좌, 이 주체 성경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이 나오면서 비로소 주체 사상이 북한의 영도 이념으로 자리를 붙이게 되죠. 그 가운데 한 챕터가 과학적 영도 예술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말 자체가 굉장히 멋있죠? 공산주의자들은 언어를 중요한 투쟁의 무기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쓰는 말을 잘 들어보면 굉장히 탁월합니다. 우리가 공산주의는 배우지 말아야 되지만 말을 이용해서 사람을 움직이는 그들의 방법은 참고할 만한 필요가 있습니다. 가운데 들어간 게 영도, 리더십, 지도력이라는 뜻입니다. 그 리더십은 앞에 과학적이 붙었습니다. 과학이란 건 객관성을 말하는 거죠. 날씬한 사람이나 뚱뚱한 사람이나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똑같이 다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중력의 법칙이라는 게 작용하죠. 그 리더십이란 건 과학적이어야 된다. 어떤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는, 누가 봐도 아, 저게 좋은 리더십이구나 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성을 확보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동시에 그 리더십이 다 똑같으냐? 그렇지 않다. 리더십은 예술적이어야 된다. 이 예술이란 건 주관성입니다. 똑같은 악보를 가지고 노래해도요, 제가 노래하는 것과 여러분이 노래하는 게 다르죠. 저의 느낌과 여러분의 느낌이 다릅니다. 예술이라는 거는 똑같은 악보를 갖고 연주해도 연주자에 따라 느껴지는 감동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술은 고도로 주관적인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이란 건 어떤 거냐? 모든 사람이 납득할 만큼 과학적, 객관적이어야 하고 동시에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가장 적합한 형태로 변신하는, 그때그때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향을 줄 수 있는 예술성, 주관성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1973년에 벌써 북한에서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그 남한의 운동권 학생들 읽어보면 대한민국은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새마을운동 틀어놓고 그냥 잘 살아보자 그럴 때, 야, 북한은 무슨 영도를 과학적이고 예술적으로 하자는 책을 어버이 수령께서 쓰셨구나. 그때 영혼이 북한한테 사로잡힌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사령탑을 장악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김일성이가 쓴 책이 아니고 김일성 밑에 있는 북한 학자들이 쓴 책이죠. 그걸 김일성의 이름으로 발표했을 뿐입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북한 학자들이 발견해낸 내용이 아닙니다. 1920년에 전설적인 공산주의 혁명과 레닌의 책, 그 중에 영도 예술론이라는 챕터가 이미 있었습니다. 1920년이면 러시아 혁명이 1917년에 성공합니다.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한 직후 벌써 100년 전에 공산주의자들은요, 리더십에 대해서 탁월한 책을 쓸 만큼 리더를 길러내는 것을 강조했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왜 이 지경이 됐을까요? 국민들 대다수는 선량한 양심과 애국심을 갖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리더가 없잖아요.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종북 세력, 좌파는 이렇게 100년 전부터 목숨을 걸고 리더를 길러냈어요. 이 체제를 무너뜨리는 진영에서는 탁월한 리더가 즐비합니다. 문재인 씨가 선거 안 나왔어도요, 그쪽 편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왜? 그 뒤로 쫙 줄 서 있잖아요. 안희정, 박원순, 쟁쟁한 사람들입니다. 우파 쪽에 후보가 누구 있죠? 꼽을 사람이 없어요. 꼽을 사람이. 리더를 길러내지 않은 결과입니다. 자, 100년 전부터 주장했던 공산주의자들의 이론이 뭐냐?
여러분 교환에 있죠? 혁명은 복잡하고 과학적인 영도 예술을 요구한다. 공산주의 혁명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혁명 정세를 옳게 파악하고 적군과 아군 간의 역량관계, 힘의 역학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기초 위에서 과학적이고 면밀한 투쟁 방침을 세우고 가장 적절한 시기를 택하여 결정적 투쟁을 전개할 때만이 혁명이 승리할 수 있다. 라고 100년 전부터 가르쳐서 탁월한 리더를 길러냈고 그 리더들이 100개국 이상을 공산화시켰습니다. 그럼 공산주의자들의 전통적인 리더십 이론이 뭘까요? 그 다음 장면이요. 첫째가 군중 노선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지도자가 저 높은 곳에서 나를 따르라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특히 민주주의 지도자는 소통을 잘해야 됩니다. 아무리 애국자고 아무리 탁월한 리더십이 있어도요, 대중과 함께 호흡하지 않고 민심을 읽지 않으면 처참하게 실패한다는 것을 대한민국의 수많은 우파 지도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철저하게 대중 속으로 들어가라. 근로자의 경험과 의식 수준에 부합하는 수단과 방법을 써라. 그래서 19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대한민국의 명문대학 운동권 학생들이 학력을 위조합니다. 대한민국에 학력 위조한 사람 많죠? 대개 고졸이 대졸로 위조를 합니다. 대학 중퇴가 대학원 졸업으로 위조합니다. 가짜 박사학위를 받아요. 학력을 상향으로 위조하죠. 근데 운동권 학생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대중 속으로 들어가려면 공단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직원이 돼가지고 공장에서 노동자로 일합니다. 근데 거기서 내가 서울대 나왔습니다. 이러면 일단 취직조차 할 수 없어요. 대중 속으로 들어가라는 가르침에 충실하게 학력을 하향 위조합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서울대 다니는 학생이 중졸로, 고려대 다니는 학생이 고등학교 중퇴로. 대표적인 사람, 지금 국회의원 했던 노회찬이라는 분. 알고 계시죠? 중학교 졸업으로 학력 위조해서 용접공으로 취직을 합니다. 지금 정의당 대표하는 심상정, 서울대 다니는 학생이 역시 학력을 위조해갖고요, 여공들 모이는 공단에 들어가요. 낮에는 근로자들하고 똑같이 일을 합니다. 그 밤에는 그 근로자들을 의식화하기 위해서 찌라시, 선동, 전단지를 만들죠. 근데 여러분 옆에 있는 여공들이 볼 때, 아니 쟤는 중졸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공부한 사람들은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노동이 아무래도 서툴겠죠. 뭔가 일하는 건 좀 서툴고 밤에는 잠을 안 자고 타이핑을 해요. 계속 전단지를 만들어요. 그럼 그 당시에 수상하다고, 저거 빨갱이 아니야? 간첩 아니야? 신고합니다. 그거 어떻게 했을까요? 심상정 씨가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요, 밤에는 남들 다 자는데 몰래 한쪽 구석에서 타이핑을 하면 타자 소리가 들리잖아요. 옷장 속으로 들어갔어요. 옷장에다 옷을 잔뜩 걸어놓고 옷장 가운데 들어가 타이핑을 하면 이 옷이 방음장치가 돼갖고 타이핑 소리가, 타자 소리가 밖에 안 들리겠죠. 그런 아주 전설적인 투쟁을 했던 사람이 이 나라 지금 리더십을 장악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그 시절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 취직하고 나 부자 되고 나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 지도자가 안 되고, 비록 잘못된 방향이지만 뭔가 이 나라를 바꿔보겠다, 이 나라 대중들 속에 들어가서 내가 꿈꾸는 혁명을 이뤄보겠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정권을 잡는 거는요, 원래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그래서 나 혼자 성공하고 출세하기를 꿈꿨던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학력을 위조해서 대중 속으로 들어간 운동권이 1만 명이 넘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요직을 차지한 거예요. 한두 명도 아니고. 10,000명이나 되는 거대한 지식인이 대중 속으로 들어간. 그러니까 세계 공산주의 혁명 역사를 보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주체사상 이론에 빠졌는데 아직까지 완전히 망하고 공산화가 안 된 대한민국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보다 250배 큰 소련이라는 나라 있었죠? 세계 천연가스 매장량 1위입니다. 영토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나라였습니다. 전 세계 100개국을 도미노처럼 쓰러뜨려서 공산화시킨 공산혁명의 아주 종주국이었죠. 그 소련이 공산화될 때요, 소련 공산당, 볼셰비키 당원 96명이었습니다. 96명이 대한민국보다 250배 큰 나라를 공산화시켰어요. 베트남, 월남이 공산화될 때 베트남 안에 공산당원 2%가 안 됐습니다. 그 2%가 공산화시켰어요. 대한민국은 10,000명이 위장 취업을 했는데 아직 공산화가 안 된 게 신기한 사례라고 봐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눈앞에 나타난 현상은 수십 년 전부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또 근로자의 경험과 의식 수준에 부합하는 수단. 여러분, 근로자들, 일반 국민들이요, 철학을 좋아할까요? 노래를 좋아할까요? 철학 얘기하면 더 좋습니다. 노래 누구나 흥얼흥얼 거리잖아요. 아주 심오한 강좌를 좋아할까요? 드라마, 재미난 영화를 좋아할까요? 드라마나 영화를 좋아하죠. 그래서 우파들이 고상하게 논문 쓰고 있을 때 좌파, 특히 종북 세력은 근로자의 의식 수준에 부합하는 노래를 만들고 영화를 만들고 책을 써도 말랑말랑하게 감성을 자극하는 책을 쓰고 문화예술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회보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딱 대한민국 좌파들의 정치 어젠다에 맞춰서 영화가 착착착 개봉이 돼요. 그 영화마다 500만, 1000만을 장악합니다. 지금 방송, 문화, 신문까지도 넘어간 지 오래죠. 왜? 수십 년 전부터 치밀하게 노력을 했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저렇게 문화계에 들어가다가 빨갱이로 몰려갔고요. 감옥도 가고 구타도 당하고 고문도 당했어요. 생매장도 당했습니다. 그 고난을 이겨내면서 혁명의 외길을 걸었죠. 비록 잘못된 길이지만 그 잘못된 길을 위해서 장시간 신념을 가지고 투쟁했기 때문에 그들이 대한민국을 장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의식 수준에 부합하는 수단과 방법을 쓴다. 80년대, 90년대 대학가에서 주체 사상이 보급되자마자 선풍적인 인기를 끕니다. 앞을 다투어 주체사상 서클에 학생들이 몰려들어요. 그럼 그 시절의 대학생들을 매료시킨 방법이 뭐였을까요?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 있습니다. 보신 분들 있으시죠? 네, 여러분 참 인생을 바쁘게 사시는군요. 미스바 통일스쿨도 하시고 응답하라 1988도 보시고 인생 바쁘게 사는 게 좋습니다. 저도 열심히 봤는데요. 그 드라마 주인공들이 1971년생들입니다. 제가 71년생이거든요. 그 드라마가 꼭 내 친구들 얘기 같아. 제 고등학교 때 시절을 그대로 묘사한 거. 우리 동네 풍경 같아갖고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거기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고등학교 때 점심시간에 학생들이 축구를 합니다. 근데 후배가 선배한테 패스를 안 해줬다고 끝난 다음에 수도가에 끌려가고 맞는 장면이 나와요. 야, 그걸 보고 감탄을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맞아본 적이 있거든요. 수도가에서 정확하게. 그 수도도 비슷하게 생겼어요. 콘크리트로 만들고 수도 하나 딱 박아놓은. 내 고등학교 때 교정을 그대로 옮겨놓은. 그때는 축구 시합하고 농구 시합하는데요. 하다 보면은 이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선배라도 축구 잘 못하면 패스를 안 해주게 되죠. 골을 넣어야 되니까. 무의식적으로 선배한테 패스 안 했다 그래서 끌려가서 맞았던 기억이 저도 있어요. 이게 학번이 깡패입니다. 그 시절에 뭐 선배가 와 그래서 때리면 그냥 맞는 거죠. 특히 남학교에서는요. 선후배 이건 아주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그러니 주체사상이 대한민국에 막 파고 들어갈 때 대한민국 모든 서클의 선배는 다 고학년이죠. 4학년이 1학년보다 노래를 못해도 음악 서클 리더는 당연히 4학년입니다. 4학년이 3학년보다 연극을 못해도요. 연극 서클의 짱은 당연히 4학년입니다. 어디 후배가 아무리 잘해도 서열이라는 게 있어 그냥 들어가면 물이나 떠서 나르는 거지 선배한테 꼼짝을 못했습니다. 이걸 깨트린 사람들이 주체사상파예요. 주체사상을 보급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저학년이라도 리더십이 뛰어나고 인격이 뛰어나고 혁명 역량이 탁월하면 1학년을 리더로 세웠어요.
군대 안 갔다 온 현역이 군대 갔다 온 예비역들을 지도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념이 있는 사람들이고 저 위에서 어버이 수령이 딱 지령을 내리면 거기 따라 움직이는 조직 체계가 있기 때문에요. 1학년이 지시하는데 4학년들이 일사불란하게 순종해서 움직였어요. 자, 그 모습을 본 한국 대학생들이 어떻게 느꼈을까요? 저게 정말 민주화다. 저게 사람을 존중해 주는 거다. 대한민국은 저런 나라가 돼야 된다. 아니 맨날 선배한테 내가 볼 때 나보다 공부도 못하지 실력도 없지. 근데 학번만 가지고 맨날 때리는 선배한테 맞아야 되는데요. 이 서클에 가봤더니 배우는 것도 영도 예술로 뭐 탁월해요. 거기다가 이건 학벌 저학년 고학년 차별이 없습니다. 내가 유능하면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선배들도 유능한 후배 앞에는 순종을 합니다. 야, 한국이 앞으로 이런 나라가 돼야 된다. 철없는 젊은이들이 분별력이 없으니까 우르르 주체사상파에 가담을 하죠. 그거 왜 그러냐? 그 의식 수준에 부합하는 수단과 방법을 잘 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 다음 장면이요. 통일전선 전술이라는 겁니다. 저 위에 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당신이 공산주의자라면은 다른 단체들과 연합할 줄 알아야 된다. 우파는 맨날 분열로 망하잖아요. 좌파는 연합을 잘합니다. 막 싸우다가도 선거 때가 되면 쫙 연합을 해요. 지난 4.13 총선 생각해보면요. 그 민주당은 계속 싸웠어요. 문재인 뭐 나가라 말아 그러다가 선거 2달 전부터 갑자기 안 싸웠어요. 그리고 똘똘 뭉쳤습니다. 이 우파 정당은 어떻게 했죠? 가만히 있다가 선거 2달 앞두고 막 싸웠어요. 도장 갖고 막 도망치고 대통령이랑 당대표가 싸우고 누가 봐도 그 선거는 우파가 이기게 돼 있었습니다. 좌파가 분열했잖아요. 그때 국민의당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누가 봐도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이겼는데요. 가만히 있다가 선거 2달 앞두고 막 싸웠어요. 갑자기 전 국민이 지켜본 앞에서. 저쪽은 막 싸우다가 선거 2달 전부터 똘똘 뭉쳤어요. 그게 대한민국 역사 운명을 바꿨습니다. 그때 총선 때 다수당을 장악했으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우파의 조갑전생이라든지 이런 대표적인 논객들이 칼럼에다가 뭐라고 썼냐면요. 이번 총선이 운동권을 쫓아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운동권 출신이 국회의원 너무 오래 했다는 거죠. 싹 정리할 수 있다. 왜? 여론조사 해보니까 운동권 출신들이 다 지는 거로 나왔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죠? 지금 운동권이 청와대에서부터 시작해서 다 장악했어요. 지금 청와대를 전대협 청와대라 그러죠. 옛날에 전국 대학생 대표자협의회 전대협 그 주사파 단체였는데 그 청학생회장 출신들이 아예 청와대를 장악했습니다. 운동권이 퇴출되는 선거라고 누구나 생각을 했는데 운동권이 찬란하게 부활해갖고 전성시대를 누렸습니다. 왜 그러죠? 우파가 단합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공산주의자들은 100년 전부터 행동을 통일해야 된다. 서로 의견이 달라도 투쟁할 때는 한 방향으로 나갑니다. 근데 무서운 게 뭐냐? 사소한 문제 갖고도 우파는 싸워요. 공산주의자들은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에서 공산당과 견해를 달리하는 자들과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이게 기본입니다. 뛰어난 리더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당신이 공산주의자라면 당신과 근본적인 문제에서 견해를 달리하는 적과도 연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봐라. 이게 공산주의자들의 기본 조건입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오늘 점심을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뭐 이런 거 갖고 부부싸움하는 가정도 많거든요. 사소한 문제 갖고 부부간에도 싸우는데요. 그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신이 존재하느냐? 신이 존재하지 않느냐? 이건 근본적인 문제죠. 기독교는 당연히 유신론, 공산주의는 무신론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요. 겉으로는 뭐 민주투사인 것 같지만 머릿속으로 공산주의 사상으로 꽉 찬 그런 사람들이 시장도 하고 도지사도 하고 군수도 해요. 그런 지역에 가보면 보여지는 현상. 교회가 이 시장, 군수, 도지사들한테 완전히 포섭당했어요. 근본적으로 그 사람들은 무신론자인데요. 유신론자인 교회 목사들을 살살살살 구슬러서 목사들이 앞잡이 노릇한 지역이 한두 지역이 아닙니다. 제가 실제로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아주 대표적인 반공단체 사람들도요. 돌아가는 거 보면은
저건 빨간 게 분명한데 그 빨간 지도자들한테 협력해서 선거운동하는 게 수백 개입니다. 수백 개. 왜? 근본적인 문제에서 견해를 달리해요. 나는 친공이고 저 사람 반공이에요. 나는 무신론이고 저 사람 유신론이에요. 근데 무신론 사상을 가진 공산주의자가 유신론자로 하여금 자기를 표를 찍게 만들어요. 100년 전부터 연습했기 때문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권 같은 거로 얘기하고요. 뭐 제가 많이 봤어요. 그 좌파, 이건 원래 공산주의에서 시작됐는데 지금은 뭐 좌파 진영 전체가 즐겨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아주 골수, 좌파를 싫어하는 골수 우파 목사님, 이런 분들을 좌파 대통령 지도자들이 딱 만나갖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요 말에 넘어간 대역계 목사님을 제가 실제로 여러 번 봤습니다. 실제로 그 얘기하는 걸 제가 옆에서 봤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께서 저를 찍지 않으셨다는 거 압니다. 그건 뭐 사람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정치인이 어쩔 수 없이 꿈이 있기 때문에 좌파 우파 나눠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좌파 우파 갈라져서 싸우면 언제까지 싸우겠습니까? 정치인들은 어쩔 수 없이 싸우더라도 목사님은 좌파 우파를 초월해가지고 우리 민족의 지도자로 남아주셔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목사님 같은 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라고 아주 대통령 뭐 이런 높은 사람이 정중하게 인사하면요, 대형교회 목사님들 딱 의식 있으신 분들은 저 빨갱이가 나를 속이려고 그러는구나. 그런 목사님 거의 없죠. 아 그래 맞아, 내가 민족의 지도자가 돼야지. 어깨가 빡 힘이 들어갖고 뭐라 그러죠? 아 그건 만나보니까 말이야, 아무개 대통령 아무개 도지사 아주 겸손한 사람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비서관을 보내갖고 기도 제목을 보내요. 기도 제목이 뭐냐? 목사님 지금 우리나라에 애를 안 낳아서 큰일입니다. 목사님 설교할 때 애 좀 많이 달라고 설교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목사님들이 들을 때, 야, 뭐 대통령 도지사 높은 사람이 나한테 기도 제목을 비서관, 야, 그거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훌륭한 사람이네. 이걸 1년 지나가 보면 그 교회에 전교조가 장로가 돼 있어요. 한 5년 지나니까 그 교회 청년들이 촛불 들고 막 광화문에 나서 있어요. 청년부에서 막 인증샷 막 찍습니다. 제가 그런 대형교회를 옆에서 지켜봤어요. 어떻게 보석당하는지. 근본적인 문제와 견해를 달리하는 자들과도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 반공단체, 기독교단체들이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에서도 많이 넘어갔습니다. 자, 공산주의자뿐만 아니라 좌파 전체에 이게 아주 뭐 당연한 이론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김대중 씨는 박정희 대통령의 혁명이 성공한 다음에 군사정권하고 계속 싸웠던 사람입니다. 김종필 씨는 5.16 혁명의 주역, 군사정권을 세운 사람입니다. 근본적인 문제에서 견해가 다르죠? 근데 김대중 씨가 김종필을 끌어들여서 DJP 연합을 했어요. 근본적인 문제가 다르지만 좌파들은 이렇게 협력을 합니다. 노무현 씨는 노동자 운동했던 사람입니다. 노동자들 현장에 가고 연설한 거 들어보면, 뭐 재벌들이, 국회의원들이 물놀이 하다가 빠져 죽어도 나라 잘 돌아가지만 노동자 여러분이 없으면 나라가 다 스탑됩니다. 뭐 이런 소리 했던 사람이에요. 정몽준 씨는 재벌입니다. 근데 어떻게 했죠? 노무현 씨는 정몽준과 선거 때 연합을 했어요. 이러니까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연합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김대중 씨가 김종필 씨랑 연합해갖고, 원래 DJP 연합은 뭡니까? 김대중 씨가 대통령 되면 헌법을 고쳐서 내각제로 만들어서 김대중이 2년 반 대통령하고 그 다음 2년 반은 김종필이 총리가 한다라고 전국민 앞에서 수십 번 약속을 했어요. 대통령 된 다음에 그 약속 지키지 않았어요. 두 번째, 이게 범좌파들의 전략인데 출처가 공산주의자들은, 너에게 적이 3개가 있으면 왜 연합을 하느냐? 그 3개의 적과 더불어 같이 살기 위해서가 아니죠. 3개의 적인데 3대1로 싸우면 내가 집니다. 이기기 위한 전략이에요. 마르크스주의는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투쟁의 전략입니다. 소수가 어떻게 다수를 이길 수 있는가, 싸우는 법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길 수밖에 없죠. 3개의 적이 있으면 둘과 동맹을 해요. 그 둘을 내 편을 만들어서 내 힘으로 하나를 타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 둘을 동원해서 하나를 타도해요. 그 다음에 남은 둘 중 하나와 동맹해서 다른 하나를 타도해요. 마지막 하나는 1대1로 대결하여 타도하라.
이 전략을 탁월하게 쓴 사람, 뭐 공산주의자가 많지만 저 광활한 중국, 국민당이 공산당을 공격해가지고요, 지구를 거의 반바퀴 도는 대장정이라 그러는 아주 처참한 피난을 떠납니다. 그때 국민당 100만 대군의 포위를 받았던 공산당군이 홍군이라 그러죠. 8만 7천 명이었어요. 대장정이 끝나니까 8만 7천 명 가운데 8만 명 이상이 죽어서 6천 명 남았습니다. 공산당은 6천 명, 국민당군은 그때 한 300만 대 6천. 게임이 안 되죠? 그때 모택동이 어떻게 했죠? 국공합작이란 걸 합니다. 우리 연합하자. 그래서 공동의 적인 일본과 싸우자 그랬어요. 그래서 국민당, 공산당이 힘을 합쳐서 외세와 대결한다. 그 일본과 싸웠습니다. 라고 전략을 세워놓고 사실은 국민당은 그 약속대로 일본과 열심히 싸웠어요. 그 장개석이 잘 싸워서 중일전쟁 때 지지 않습니다. 일본을 물리쳐요. 그 사이에 뭐 했을까요? 둘이 힘을 합쳐서 공산당과 싸우기로 해놓고 국민당은 일본하고 싸우느라고 수백만이 죽었어요. 그때 공산당은 후방에서 국민당 근거지를 하나씩 장악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 공산당 가운데 가장 잘 싸웠던 장군이 팽덕회, 이제 중국말로 발음하면 펑더화이. 6.25 전쟁 때 인민해방군 이끌고 조선에 쳐들어왔던 사람입니다. 그 펑더화이가 워낙 아주 애국자로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중국인을 너무 많이 죽이니까 열받아갖고 일본군을 공격해서 아주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모택동한테 무지하게 깨져요. 왜 일본하고 싸우냐? 국민당하고 싸워야지. 그러니까 겉으로는 국공합작이었지만 뒤로는 국민당으로 하여금 일본과 싸우게 해서 다 지치게 만들어요. 세계 최강이 일본하고 싸우다가 국민당이 아주 지리멸렬해졌을 때 국민당을 쳐서 1949년에 저 광활한 중국 대륙을 공산화시켜버립니다. 통일전선 전술이에요. EJ, 뭐 비슷한 방법입니다. 적의 힘을 이용해서 적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힘을 키웠다가 적의 숫자를 점점 줄여서 하나 남았을 때 타도한다. 자, 이 전략을 가지고 전 세계 100개국을 공산화시켰어요. 그걸 막아낸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은 지금 전 세계가 공산주의로 갔다가 공산주의가 다 망해갖고 도로 복귀하는 이 찰나에 혼자서 공산주의로 가는 대단히 개성이 강한 민족입니다. 아주 독특한. 자, 이 전략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공산주의자들이 어떻게 활용했느냐? 이제 종북정당이라 그래서 해산된 통합진보당이라는 정당이 있었죠. 그 북한이 쳐내려오면 남한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이 합세해갖고 같이 반란을 일으키자. 국회의원 이석기가 그런 모의를 하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국회의원이 반란을 일으켜서 대한민국을 무너뜨릴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 생각은 원래 젊었을 때부터 가졌던 사람이고 그런 생각 때문에 감옥에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남아서 국회의원 1년에 6억 원, 국민 세금 6억 원을 쓰는 그 막강한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이석기가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통일전선 전술입니다. 설문조사를 보면 그 당시에 통합진보당 지지율이 2%밖에 안 돼요. 여러분 2% 지지율 갖고 국회의원 절대 못 됩니다. 근데 2%가요? 선거 때가 되면 이게 4%도 되고 5%도 됩니다. 왜요?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이 별로 높지가 않죠. 그 국민 100%가 투표한다고 가정할 때 지지율 2%인데 100%가 투표한다고 국민 가운데 절반은 투표율 날 놀러 간단 말입니다. 그럼 50%가 투표해도 이 종북 세력 2%는 이거는 100% 투표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100%일 때 2%가 투표율이 50%가 되면 지지율이 이게 4%도 되고 어떤 지역에서는 5%도 되는 거예요. 이 5%는 투표에서 막강합니다. 국회의원들 만나서 한번 물어보세요. 5% 차이로 이겼다. 이걸 대승이라 그래요. 대개 1%, 2%, 3% 이내에서 당락이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럼 우파하고 좌파가 어느 지역구에서 맞붙었는데 우파가 48%, 좌파가 47%, 종북 세력이 5%예요. 그럼 아무리 2%가 5%도 뛰어도 48, 47에 이어서 5%니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죠? 47% 표를 가진 좌파하고 통일전선 전술, 연합을 하면 됩니다. 이 지역구에 우리가 후보를 내지 않겠다.
5% 충성스러운 우리 당원들로 하여금 좌우파 우파를 다 밀어주게 하겠다. 그 대신 당신이 국회의원 되면 이 지역구의 중요한 이권, 이러한 자리를 우리한테 넘겨라. 자, 당대당 차원에서 우리가 5%의 지지율을 너희 당에게 전체 선거구가 예를 들어 뭐 150개다. 135개 지역구에서 5% 지역구로 투표를 얹혀주겠다. 그 대신 15개 지역구 10분의 1은 우리한테 줘라. 그럼 이게 좌파 진영에서는 엄청난 이득이죠. 48대 47로 지는 선거구가 전국에 한 5, 60개가 되거든요. 근데 5%로 얻으면 어떻게 돼요? 48대 47이 48대 52. 이거는 그냥 넉넉하게 지는 게임이요. 대승이 되고 낙승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5% 지지율 가지고 국회의원 15자리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진보당은 계속 연대, 협력 이런 걸 합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통합진보당 이병희 대표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한명숙 대표랑 손을 꼭 잡고 선거연대라는 걸 했어요. 총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그 다음 장면이요. 서울시장 선거 때는 또 박원순 씨랑 또 저렇게 연대를 했어요. 그 다음 장면이요. 대통령 선거 때는 문재인 씨랑 또 연대를 했어요. 이것도 5년 전, 10년 전 얘기입니다. 5년 전, 10년 전에는 저렇게 연대해갖고 국회의원도 되고 뭐 여러 요직을 차지했는데 지금은 연대 안 해도 되죠. 지금 다수가 돼버렸기 때문에. 자, 이런 전술에 의해서 이석기가 지지율 2%를 가지고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고 통합진보당이 13명인가 그때 국회의원을 배출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첫째가 군중노선, 둘째가 통일전선 전술, 셋째가 올바른 투쟁 형태를 선택한 능력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공산당들이 앞에 나서서 공산주의를 하자, 북한을 추종하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정체를 숨기죠. 국민들에게 공산주의를 하자 이러면 그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형태로 투쟁해갖고는 먹혀들지 않습니다. 그때 상황에 맞춰서 전격적으로 임기응변을 해갖고 투쟁 형태를 선택해야 되고 여기 보세요. 그때의 상황, 부합하는 투쟁 형태, 전격적으로 임기응변, 변동 다 똑같은 내용이죠. 똑같은 말이 몇 번이나 반복됐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카멜레온처럼 끊임없이 변신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까 목사님께서 1987년이라는 영화 얘기하셨는데요. 87년 민주화 투쟁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직선제였습니다. 직선제 개헌을 위해서 투쟁했죠. 그때 전두환 대통령은 호언, 4.13 호언 조치라고 그래가지고 헌법을 개정하지 않겠다. 민주화 세력은 헌법을 개정해라. 핵심 사항은 직선제라는 거였습니다. 국민이 직접 투표를 해서 대통령을 뽑는다. 이건 당연한 거지만 1971년부터 87년까지 16년 동안 그렇게 못했습니다. 체육관에 모여서 간접 투표, 국민의 대표, 통일주체국민회의, 뭐 유정회 이런 사람 뽑아가지고요. 국민의 대표들이 간접적으로 투표를 뽑았어요. 그럼 그 지역에서 대표를 뽑으면 아무래도 뭐 성공한 사람, 명망가, 돈 많은 사람 이런 사람 뽑게 됩니다. 그럼 그 시절에 그런 분들은요. 거의 뭐 90% 이상 다 우파입니다. 그냥 간선제로 대통령을 뽑으면 좌파가 도저히 집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북한 입장에서 딱 대한민국을 보면요. 군사정권 시절에는 국가안보가 첫째였기 때문에 저도 그런 일을 겪은 적이 있어서 길거리 지나가는데 갑자기 잠바 입은 아저씨가 오더니 경례를 딱 붙이더니 검문 있겠습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이런 가방을 막 뒤져요. 그때 불신 검문이라는 거 했습니다. 형사들이 대학교에 들어가갖고요. 형사들이 학생들 틈에서 막 족구하고 놀고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감시했어요. 왜? 군사정권에서는 국가안보가 첫째이기 때문에 간첩을 잡아야 된다. 이래서 국민의 그 기본권을 일부 제한한 거죠. 길거리 지나가다가 핸드백 뒤지고 길거리 지나는데 가방 뒤지고 혹시 불온문서 갖고 나른 게 아닌가 그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군사정권에서는 샅샅이 조사를 했는데 요즘 민주화가 된 다음에 길거리 지나가는데 사복 입은 형사 아저씨가 핸드백 좀 열어주십시오. 귀사되게 맞지 않겠어요? 그러다가는 그 인터넷에 난리가 나겠죠. 대통령 물러가라 뭐 청문하고 난리가 날 겁니다. 민주화 시절에는 함부로 감시할 수가 없어요. 그 북한 입장에서 딱 보면요.
북한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혁명을 추진하는데 길거리에서 불신 검문을 아무 때나 해갖고 간첩을 색출하는 군사정권, 핸드백이라도 뒤졌다가는 큰일 나는 민주화. 군사정권이 공산화에 쉽겠어요? 민주화가 쉽겠어요? 민주화가 쉽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딜레마예요. 민주화가 된 건 당연한 겁니다. 민주화 해야죠. 민주주의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민주화를 쟁취하기 위해서 민주화 세력들의 틈에 공산주의자들이 끼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진짜 민주화 투쟁을 한 건 맞아요. 근데 그들의 목적은 민주화가 아니라 공산화였죠. 공산화로 가는 징검다리로 민주화를 활용했어요. 그래 놓고는 민주화 투사라고 온갖 보상금 다 받고 온갖 요직을 다 차지했죠. 사실은 공산화를 추진했던 사람들이 민주화를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87년 당시에 종북 세력들 주사파들이 대거 직선제 개헌에 투쟁합니다. 헌법 개정하자! 이러니까 그때 민주화 시위에 쏟아져 나왔던 사람 가운데서는 순수한 민주화 세력도 있지만 조직들이 섞여 있고 그들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 리더십이 뛰어나니까요. 그 직선제 개헌을 해서 김대중 씨를 당선시켜야 된다. 그 우태영 씨의 파리들의 혁명 노론, 대한민국 주사파의 기원을 분석한 책에는 주체사상파가 민주정부를 수립한 다음에 연북 시스템, 북한과의 연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남북 간의 교류를 점점 실현하면은 점진적인 평화통일, 이 점진적인 평화통일은 공산화 평화통일이죠. 총을 안 쏘고 남한을 공산화시킬 수 있다. 87년에 이미 이 사람들은 연북 시스템이라는 전략을 세워놨어요. 근데 그때 김대중 씨가 떨어집니다. 92년에 또 떨어져요. 97년에 네 번째 도전 끝에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그럼 87년에 이미 저 사람들이 딱 계획 세워놨던 연북 시스템대로 김대중 씨가 햇볕 정책이라는 것을 추진하죠. 북한과의 연합. 87년엔 그걸 연북 시스템이라고 그랬고 97년에는 햇볕 정책이라고 그랬습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이 치밀한 전략에 따라 움직였다는 거죠. 그 다음 장면이요. 자, 대한민국을 거대한 고리에 비유해 봅시다. 이 고리가 굵기가 다르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 경제 세계 5대 공업 국가입니다. 공업으로 치면 공업이라는 고리는 두께가 1m. 이건 아무리 큰 망치로 때려도 부서지지 않습니다. 세계 최대의 공업지구가 울산에 있고 세계에서 제일 큰 조선소, 제철소, 한국이 제조업 경쟁력은 아직까지도 대단해요. 공업이라는 고리는 튼튼합니다. 축구는 많은 국민들에게 요새 상처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월드컵에 나가긴 나가는데 이게 16강도 못할 것 같아요. 한류, 문화예술, 이건 세계적입니다. 대한민국을 고리로 치면요, 튼튼한 고리가 있고 약한 고리가 있어요. 그럼 이 대한민국이란 고리를 끊으려면 두께가 1m나 되는 고리를 쳤다가 내 망치가 부서지죠. 근데 어떤 고리는 두께가 1cm밖에 안 돼요. 그럼 그 고리를 딱 때리면 작은 힘을 들여도 끊을 수 있습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시죠? 쇠사슬이 두께가 일정한 게 아니라 어떤 건 두껍고 어떤 건 약해요. 사람 몸에 비유하면요, 제가 건강합니다. 여기 가슴팍에 골마갖고 종기가 하나 났어요. 그럼 저를 비명 지르게 하려면요, 제 팔을 이렇게 치면 제가 웃겠죠? 제 다리를 이렇게 치면은 까부네? 화내는 정도겠죠? 근데 제 몸이 다 건강한데 이 한 군데가 딱 종기가 났을 때 고기를 살짝 누르면 우와! 제가 펄쩍펄쩍 뛰겠죠. 온몸이 건강해도 한 군데가 약하면요, 그 급소에 거기를 때리면 비명을 지르고 통증을 느끼고 펄쩍펄쩍 뛰게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고리가 이어지는데 제일 약한 데를 치면은 이 고리가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보세요. 하루에도 대한민국에 수만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수많은 사건이 컨베이어 벨트처럼 쭉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면 공산주의자는 딱 사건들이 지나가는 컨베이어 벨트를 가만히 보다가 그 중에 제일 약한 거를 딱 찍어서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때려서 끊어야 된다. 사건들의 더미 속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문제를 가려내고 당의 역할을 그 중요한 문제, 일련의 사태에서의 중요한 고리에 집중시키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 그럼 이명박 정권의 약한 고리가 뭐였을까요? 그 다음 장면이요? 광우병입니다.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다. 이런 참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 전 세계 139개국에 수출이 되고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게 관리되는 그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다. 그래서 어떤 여배우가 광우병을 먹느니 청산가리를 먹겠다. 그러니까 광우병이 아니라 미국 소고기를 먹느니 청산가리를 먹겠다. 라고 말해놓고 본인은 미국 여행 가면서 햄버거 계속 먹었어요. 광우병 시위에 참석했던 사람들 실제로 제가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야, 진짜 너 그럼 미국산 소고기 안 먹었냐? 맥도날드 안 먹었냐? 그랬더니 아이 다 먹었어 이러더라고요. 그럼 너 미국산 소고기 먹어도 광우병 안 걸리는 거 알았니?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거 시위에 참여해서 물어봤더니 그걸 이용해서 이명박 정권을 압박해야죠. 알면서 나간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만나 한 20명 만나 확인해 봤는데요. 이 좌파 진영에서 활동하는 뭐 무슨 단체 간사 이런 녀석들 만나봤더니 목사님 무슨 그거 먹는다고 광우병 걸리겠어요? 이거 아닌 건 알아요. 그렇게 애들이 시위를 주도했어요. 왜? 그걸 이용해서 이명박 정권을 압박해야 되니까. 겉으로 뭐라 그러냐면 이건 정치 문제가 아니다. 먹고 사는 문제다. 식량 주권이다. MBC PD 수첩에서 막 허위 방송을 내보내니까 국민들이 야 저거 먹고 죽는 거 아니야? 대한민국 사람들이 재밌어요 또. 수백만이 모여서 시위를 했거든요. 그 해에 미국산 소고기 수입량은 3배로 늘었습니다. 우리가 왜 나라가 이 지경이 됐느냐? 정직하지 않기 때문이야. 하나님 앞에서. 진짜 미국산 소고기 먹어서 광우병 걸린다고 믿었으면 미국산 소고기 수입량이 줄어야 돼요. 그럼 미국 사람들도 굳이 한국에 팔지 않을 겁니다. 왜? 한국 국민이 안 사는데 어떻게 해요? 미국산 소고기 수입량은 계속 늘어나요. 앞에서 데모하고 오늘 데모했는데 피곤한데 맥도날드나 먹을까? 이러고 또 햄버거 먹어요. 겉과 속이 다른 정직하지 않은 이 잘못된 심성이 오랫동안 우리 한국의 체면 문화라는 게 다 그런 거죠. 남을 먹고도 이빨 쑤시는 양반 문화라는 게 그거잖아요. 뿌리 깊은 우리 안에 있는 이중성 그게 만들어낸 현상입니다. 결국 이제 국가라는 건 국민 수준을 못 벗어나게 돼 있어요. 뭐 지금 좌파 정권이 잘못했다 욕하는데 그게 우리 국민의 수준입니다. 그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수준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광우병 데모하고 돌아가면서 햄버거 먹는데 뭐 어떡할 거야? 이런 국민이 그런 지도자를 만드는 건 당연합니다. 자, 이때는 뭐 먹고 사는 문제다, 식량 주권이다, 이거를 정치화하지 말라, 배후 세력이 있다고 얘기하면 저거 수국골통이다. 저도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저 광우병 데모하는데 뒤에 배후 세력, 공산주의자들이 조직적으로 침투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더니 우리 교회 집사님 가운데 칼럼니스트가 있었는데 목사의 설교를 듣고 그 다음날 신문에 칼럼을 썼더라고요. 광우병 시위에 배후 사태가 있다고 말하는 한심함 뭐 이러면서 내 설교를 들은 소감을 그 다음날 신문에 딱 나왔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 기분 나빠서 또 했어요. 그 시간에 딱 째려보면서 한심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나 뭐 이러면서 제가 또 설교를 해버렸어요. 열받아가지고. 자, 이때는 뭐 배우가 없다 어쩌고 그랬는데요. 이 광우병 시위를 앞에서 주도했던 지도부 노수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시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했느냐? 그 다음 장면이요. 김정일 장군님 돌아가시고 100일을 기념해서 북한에 몰래 넘어갑니다. 100일 동안 북한에 머물러요. 그러니까 광우병 시위는 정치적인 게 아니라 국민들의 먹고 사는 안전의 문제다 그랬는데요. 그 시위 주도자는 북한에 갔단 말입니다. 가서 뭐 했느냐? 그 다음 장면이요. 위대하신 김일성 수령님 만세,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 만세 만세 만세, 경애하는 김정은 최고 사령관님 만세.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텔레비에서 만세를 외치고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를 찬양하고 세계 신기록을 세웁니다. 이 사람이 또 텔레비 나와갖고요. 김일성의 아버지 김형직의 유적지에 가갖고 김형직 선생님의 유훈을 마음에 가로새기고 어쩌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4대를 찬양하는 김형직,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까지. 자, 이렇게 북한에 몰래 들어가서 4대를 찬양한 사람이 광우병 시위를 주도했다. 그런 거 광우병 시위가 과연 정치적인 게 아니고 식량에 대한 문제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생들의 약한 고리가 뭘까요? 등록금 문제입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그래서 반값 등록금 시위를 열심히 했어요. 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 실현하라. 이게 말이 됩니까? 애들이 막 절규하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요 반값 등록금 시위를 할 때 북한 대남 공작 조직 225국이
2011년 6월에 남한내 지하당 총책 김덕용에게 2,500자 분량의 지령문을 보냅니다. 우리 국정원이 입수를 했어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민주노동당, 옛날 통합진보당의 전신 민주노동당이라는 게 있었죠. 민주노동당 학생 조직을 비롯한 모든 학생운동단체들이 한대련 중앙에서 지시하는 사업 및 투쟁 방향을 실천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지금 하고 있는 대로 등록금 문제,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에 선차적인 힘을 넣도록 하라. 대한민국 젊은이를 좌경화시키려면, 공산주의자들이 이용하려면 젊은이들의 약한 고리. 야, 등록금 너무 비싸잖아. 이거 국가에서 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 젊은이들이 솔깃하죠. 우파나 좌파나. 왜 우파든 좌파든 이 돈 문제 때문에 시달리는 거 마찬가지거든요. 청년 실업. 이거 사회가 해결해야지. 어떻게 각자 도생하라는 건 말이 안 돼. 등록금 실업 얘기하면 젊은 사람이 당연히 마음이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 여러분 좌파 정권 시장 이런 사람 하는 거 보면 젊은 사람들한테 무슨 상품권을 준다. 실업수당 얼마를 준다. 그런 소리들 많이 하죠. 젊은이들의 약한 고리를 때리는 겁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그래서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서 삭발을 하고 난리를 쳤습니다. 자, 이 얘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적의 약한 고리를 타격하기 위해서 종북 세력이 북한이 반값 등록금과 실업 문제에 대한 투쟁을 했다. 그러면 반값 등록금을 위해서 투쟁하는 모든 젊은이는 반값 등록금 시위하는데 현장에 나타난 모든 대학생들은 전부 다 빨갱이고 간첩이다. 라고 말하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것도 극단입니다. 이 시위를 주도하고 진행한 거는 북한이에요. 북한에서 지령을 내려가지고 종북 세력이 주도를 했습니다. 그럼 그 시위에 참여한 사람은요, 진짜 이건 어버이 수령의 말씀이니까 충성해야 된다 라고 생각해서 참여한 사람도 있고요. 야, 맞아. 우리 부모님 이번 달에 돈 못 보셨는데 등록금 너무 비싸. 진짜 경제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모르고 참여한 학생도 있었고요. 대학 와서 심심한데 나도 대문 한번 해볼까? 심심해서 간 사람도 있고요. 그 대모한데 가봤더니 이쁜 여자애들 많더라. 사람 구경하러 나온 사람도 있고요. 이런 다양한 부류가 모여서 북한의 목적을 위해서 협력하는 겁니다. 이 다수를 소수가 이용하는 거죠. 이걸 공산주의자들이 잘해요. 100년 동안 그걸 잘해갖고 100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무너지기 직전까지 온 거죠. 자, 첫째가 군중 노선, 둘째가 통일전선 전술, 셋째가 그때그때 올바른 투쟁 형태를 선택하는 능력, 넷째가 적의 약한 고리에 대한 집중 타격, 다섯 번째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한 민주주의입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민주주의가 망할 때까지 민주주의를 펼쳐라. 이것도 100년 넘은 전략입니다. 레닌이 이 얘기를 했어요. 1917년에 혁명한 사람이 1917년 훨씬 이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10년 전부터 민주주의 국가를 멸망시켜서 공산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럼 그 민주주의 국가를 어떻게 멸망시키느냐? 그 수단은 민주주의죠. 민주주의를 외쳐서 민주주의를 망하게 해라.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대한민국 교과서가 친북 형태로 굉장히 많이 쓰여졌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북한 교과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북한 주민들과 남한의 애국 시민들의 투표로 김일성을 수상으로 선출하고 헌법을 제정하여 공화국을 건국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 북한 주민들이 다 투표했습니다. 그 투표는 흑백 투표였어요. 찬성하는 사람은 하얀 통, 반대하는 사람은 검은 통. 이건 가짜 선거입니다. 이건 검은 통에 투표했다가 끌려가요. 그때 끌려가는 걸 무릅쓰고 검은 표에 투표한 사람이 한 3%가 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거의 100% 기독교인들이었죠.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졌어요. 북한에서. 하얀색, 검은색 엉터리 투표를 해갖고 북한에서 했습니다. 남한의 일부 애국 시민들도 투표했다. 북한 교과서. 그건 사실이에요. 왜? 남한에 있는 남노당원들이 비밀리에 투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과 남한의 공산주의자들이 투표해서 엉터리 투표해서 김일성을 수상으로 선출하고 헌법을 제정했는데 그 헌법은 소련에서 써준 헌법입니다. 헌법을 제정했다 그러지만 북한 헌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토론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헌법 16조를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치열하게 논쟁한 기록이 북한에 없어요. 왜? 소련이 별장에서 스탈린 별장에서 소련 말로 헌법을 제정해 준 다음에 그걸 북한 말로 옮겼습니다.
근데 교과서에 그렇게 멋있게 써놨어요. 북한 주민들과 남한의 애국 시민들의 투표로 김일성을 수장으로 선출하고 헌법을 제정하여 공화국을 건국했다. 이게 북한 교과서. 남한 교과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남북한 주민들의 투표로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과서를 보면은 남한 사람들도 다 김일성을 찍게 됩니다. 일부를 뺐습니다. 남북한 주민들의 투표로 김일성을 수장으로 선출하고 헌법을 제정하여 공화국을 건국했다. 이게 남한 교과서입니다. 딴 나라가 아니고요.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내외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내 국외에서 반대를 했는데 이승만은 정부 수립을 선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데 이승만 혼자 나라를 세운 게 아니라 정부 수립을 혼자 선포한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교과서를 만들어 놓고 그 교과서를 좀 고쳐라 라고 정부에서 주문을 했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북 교육에 대한 탄압이다. 공산화 교육에 대한 탄압이다 라고 말하지 않죠. 그럴 때 민주주의를 외치는 겁니다. 민주교육에 대한 탄압이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아니 그 교육을 지 맘대로 하게 하지 왜 교과서까지 국가가 개입해? 국민들이 충분히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통합진보당이라는 데서 북한이 쳐내려오면 반란을 모의했어요. 이거 민주주의 체계를 위협하는 정당을 해산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독일에서 그렇게 해산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 전례를 따라 민주주의에는 자유가 허락되지만 민주주의를 파괴할 수 있는 자유는 허락되지 않는다. 이건 당연하죠. 이 상식에 따라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종북정당을 해산시켰다 라고 말하지 않죠. 이럴 때가 민주주의를 외칠 때입니다. 민주정당을 해산시켰다. 간첩질을 하고 돌아다녀요. 그래서 국정원에서 간첩을 잡기 위해서 그 사람 전화를 도청했습니다. 그럼 뭐라 그러죠? 종북 인사 사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민주 인사 혹은 민간인 사찰이다. 다 민주주의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공산주의 혁명을 하다가 경찰 군인들이 진압하려고 들어왔는데 신나를 뿌리고 불을 질러가지고 경찰관을 타죽게 만들었어요. 그런 사람 뭐라 그러죠? 민주투사로 인정해갖고 국가에서 엄청난 액수의 보상금을 줬습니다. 종북투쟁, 공산화투쟁이라 안 그래? 민주화투쟁이라 그러죠. 민주주의가 망할 때까지 민주주의를 외쳐라. 이게 110년 전에 나온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제 공부를 안 하니까 저런 전략에 당하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라 그럴 때 따져봐야 됩니다. 위선적 민주주의가 있어요. 뭐 교과서, 통합진보당 해산 이런 거 다 위선적 민주주의죠. 민주적 교육을 한다 이래놓고 앞에서는 민주주의면 뒤에서는 종북교육을 한단 말입니다. 위선적 민주주의죠. 완전히 사기적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이거 뭐냐? 북한이라는 나라의 정식 명칭이 뭐죠? 조선 공산주의 인민공화국이 아니에요. 민주주의를 외쳐야 되기 때문에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럼 북한도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무슨 민주주의죠? 인민민주주의라고 그래요. 그걸 북한이 독재합니다. 그걸 독재라고 얘기 안 합니다. 민주집중제라 그래요. 그 북한 체제 민주적으로 권력을 집중한다. 민주집중제 이게 독재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다 민주자를 갖다 붙였어요. 그러니까 같은 민주주의지만 자유민주주의. 이건 사람들한테 자유를 주는 거기 때문에 자유를 주면 민주집중제 할 수가 없습니다. 집중하겠다는 건 벌써 그 민주주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가 대한민국과 일본과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이 추구하는 그 진정한 민주주의입니다. 인민민주주의는 그건 북한식 공산주의를 말하는 거고, 그 인민민주주의 비슷한 걸 남한에서 종북 세력들이 뭐라 그러냐면 민중민주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 이거는 북한이나 주사파고요. 우리가 주장하는 민주주의는 자유자가 붙어야 돼요. 자유민주주의. 그래서 민주주의를 외친다고 다 좋은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민주주의다, 민주화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용어를 구별해야 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산주의자들은 언어를 투쟁의 가장 탁월한 형태로 활용을 잘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말하는 민주주의가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을 잘되게 하는 민주주의냐, 흥하게 하는 민주주의냐, 대한민국을 못되게 하는 민주주의냐,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민주주의냐, 그게 기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국가와 민족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저게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것이냐,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것이냐. 이해가 되시죠? 세계적인 기술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원자력 발전소를 대한민국처럼 잘 지을 수 있는 나라 몇 개 없습니다. 그 원자력 기술을 우리가 활용해가지고 수출하면요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서 국민들이 잘 살 수 있어요. 그 우수한 기술을 활용하는 거는 그거는 대한민국을 흥하게 하는 거죠. 그 기술을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는 그건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활용해서 달러를 많이 벌어야 돼요. 근데 원전 정책 같은 걸 자꾸 폐기하려고 그러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할 때 민주화 이름으로 하죠. 이거 위험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한다. 국민들을 막 선동해가지고 민주화 이름으로 원자력 같은 전 세계 몇 개 원자력 기술을 가진 나라가 뭐 몇 개 안 되는데 그 가운데 한국처럼 독자적으로 다른 나라 한 거 그대로 따라한 게 아니고요. 독자적인 원전 기술을 가진 나라는 진짜 손꼽을 정도입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이승만 대통령 때 대한민국이 먹을 게 없어갖고 미국 구호물자 받아먹고 살던 시절에 그때 벌써 이승만 대통령은요. 우리가 핵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서울대학교에다가 원자력공학과를 설치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에 맞는 학과는 농업학과죠. 국민들 대부분이 농사지었거든요. 아니, 국민 대부분이 농사짓고 기계도 없는 나라입니다. 기계도. 기계는커녕 농사짓는 비료도 못 만들어갖고 사람 똥, 오줌, 비료로 사용하던 시대입니다. 그때 무슨 원자력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벌써 100년 앞을 내다보고 원자력공학과를 세웠고요. 장학금을 줘갖고 학생들을 막 미국에 가서 원자력을 배우게 만들었어요. 1950년대. 박정희 대통령은 그 뒤를 이어서 핵미사일을 개발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미국한테 들키니까 깨끗하게 핵미사일을 포기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핵을 만들지 않는 대신에 핵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도입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의 생각은 뭐냐?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으면 핵은 언제라도 만들 수 있다. 지금 대한민국이 결심하면요. 대한민국의 원자력공학과 대학원 박사과정 학생 다니는 학생 몇 명 모여도요. 지금 북한이 만든 핵 같은 거 6개월이면 만들어요. 국가가 결심하면 2년이면 북한 핵무기 같은 거 우리는 100개, 1000개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도 축적했거든요. 기술을 갖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유대인들 속담에 그게 있잖아요.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 물고기 잡는 기술을 가르쳐라. 왜? 기술이 있으면 평생 먹고 살거든요. 세계적인 기술이 있는데 이거를 자꾸 못 쓰게 만들려고 그래요. 민주정권, 민주화 이름으로. 이게 과연 대한민국을 흥하게 만드는 민주주의냐? 그냥 노골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 벌게 하는 민주주의냐 이게? 돈 못 벌게 하고 가난하게 하는 민주주의냐? 망하게 하는 민주주의냐? 구별을 해야 돼. 자, 그 다음 장면요. 이렇게 북한은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기 위한 탁월한 전략을 세웠고 그 다음에는 그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인재를 키웠습니다. 1974년 4월 김일성 어록에 대남 공작원과의 대화, 남한에 와 있는 간첩들과 대화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조선에는 고등고시 합격하면 행정부 사법부에 얼마든지 잠입해 들어갈 수가 있다. 머리도 좋고 확실한 학생들은 데모에 내보내지 말고 고시 준비를 시켜라. 이게 벌써 74년이니까 40여 년 전에 이런 지령을 내렸습니다. 그 어버이 수령의 지령을 맡은 간첩들이 그럼 어버이 수령의 지령에 따라 주사파 종북 세력이 고시에 합격해서 판사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외교관도 되고 장관도 되고 대통령 청와대 비서관도 되고 대한민국 요직에 들어가면 총알만 쓰고 공산화시킬 수 있다. 결국 이 전략 그대로 됐죠. 김일성은 이제 대한민국을 망가뜨린 데는 아주 최고의 천재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 다 굶겨 죽이고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고 정말 악의 화신이죠. 어버이 수령의 지령에 따라 간첩들이 그러면 고시 합격률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느냐? 남한 사회를 봤더니 방법이 있어요. 74년 이 당시만 해도요. 대한민국에 도서관이라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고시 학생들이 공부를 하려면 도서관에 가야 되는데 집에서 버스를 타고 한 30분 학교에 가요. 학교에서 교문에서부터 또 도서관까지 한 15분 걸어가요. 땀나니까 물 한 모금 마시고 공부 시작하면 집에서부터 도서관에 앉아서 공부 시작하는데 1시간 걸립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점심시간, 저녁시간에 공부하다 말고 식당에 가서 밥 먹고, 식당에 학생들 많으니까 줄 서서 밥 먹고 하다 보면 또 1시간 걸려요. 공부 마치고 집에 갈 때도 도서관에서부터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 나와서 버스 타고 집에 가면 1시간 걸립니다. 하루에 밥 먹고 도서관에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거 저런 거 하느라고 한 시간을 3시간, 4시간, 5시간 어쩔 수 없이 시간을 소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시간만큼 공부를 더 하면 이게 치열하게 고시 합격을 위해서 경쟁하는데요. 이 학생은 7시간 공부하는데 이 학생은 11시간 공부해요. 그럼 당연히 11시간 공부한 학생이 합격률이 높겠죠. 그러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내가 공부하다가 시간이 되면 그 옆에서 잠자고, 공부하다가 시간이 되면 그 자리에서 밥 먹고, 그냥 한 건물 안에서 먹고 자고 공부하고를 다 해결하게 하면 오가고 밥 먹고 하는 불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어버이 수령의 시령을 따라 아차산에 고시원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 고시원 출신이 합격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집니다. 그걸 보고 처음에는 종북 세력이 고시원을 만들었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고시원에 와서 공부하니까 합격률이 높거든요. 그걸 본따서 전국의 마을마다 고시원이 생겨요. 이것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나가다 고시원 보고 야 저기다 간첩들이야 이러시면 안 돼요. 처음에 고시원은 김일성 지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걸 보고 이게 돈벌이가 되니까 합격률이 높으니까 앞을 다투어 고시원이 전국에 생기게 됐죠. 이게 74년부터니까 이때부터 이 전략이 성공해가지고요. 제가 서울 고등법원 부장판사라는 분을 만났는데 장로님입니다. 집회에서 많이 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저랑 방문데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세상에 공산주의자가 어디 있습니까? 종북 세력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 극우파들이 광주에서 사람 학살하고 그렇게 못된 짓 하면서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종북 공산주의란 걸 만들어낸 거지. 아, 요즘 세상에 빨갱이가 어디 있어요? 서울 고등법원 부장판사님, 장로님, 집회 간증 집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뭐 판사뿐만이 아니죠. 광화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라고 부르는 건 민주주의, 표현의 자유다 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서울시장님이십니다. 지금도. 이상하죠? 근데 서울 박원순 서울시장 밑에 있던 공무원들이 자꾸 자살해요 요새. 언론이 이걸 자꾸 막았다가 하도 자꾸 소문이 흉흉하니까 박원순 시장이 공개적으로 사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뭔가 있는 거죠. 공무원들이 자꾸 자살한다는 건 좀 이상한 얘기죠. 사실 진위는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래 김일성 만세 부르는 건 표현의 자유고 내 친구 김성욱 기자 민주노동장은 종북이다 라고 말 한마디 했다가 벌금 5,700만 원. 제 주변에 고소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누가 빨갱이다, 누가 종북이다 이랬다가 고소당하면은 또 그 돈이 없으니까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요. 대책위원회 만들어서 또 도와줘야지로 가면은 대책위원장을 누가 하느냐 얘기하다가 이런 건 목사님이 잘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대책위원장만 수도 없이 했어요. 저야말로 민주화 투사인데 진짜 민주 인사들의 저 탄압당하는 민주 인사를 위한 대책위원장을 제가 수도 없이 맡았는데요. 대부분 그런 거예요. 누구는 빨갱이다 이런 거 한 5천만 원이거든요 기본이. 그러니까 아무개는 종북이다 이러면은 벌금 5천만 원. 어버이 수령 만세 이거 진정한 민주주의. 74년 이후로 판결이 그렇게 나옵니다. 지금까지도. 자, 그 다음 장면이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시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그 시대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예수님이 저 말씀하시면서 탄식하지 않으셨겠어요? 예수 믿고 거듭난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는요. 내 자식이 똑똑하기를 바라죠. 내 자식이 착한데 우리 애가 착해요. 근데 어리숙해. 잘 속아 그래가지고. 이놈이 결혼할 때도 어서 이상한 남자 이상한 여자한테 속아가지고요. 그냥 사기당해갖고 결혼 준비한다고 몇천만 원 날렸어. 학교 졸업한 다음에 취직해갖고 어떻게 자기 직장 선배 보증 잘못 써갖고 또 몇천만 원 또 날려. 이런 부모 입장에서는 애는 착한데 맨날 사기꾼한테 속아갖고 돈 날려요. 맨날 사기당해. 꽃뱀한테 사기당하고 제비족한테 사기당하고.
애는 똑똑한데 이게 머리가 나쁘면 부모 입장에서 이건 참 고통하겠어요. 안타깝지 않겠어요? 그래도 부모 착해. 애는 또 이걸 때릴 수도 없고 야단치자니 그것도 그렇고. 예수의 심정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빛의 아들들, 예수 믿고 거듭난 자녀들이요, 빛의 아들 예수 믿고 착해요. 신앙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야. 근데 머리가 나빠. 이 세상의 악의 세력한테 자꾸 속아서 이용당해요. 예수님이 한탄하시면서 야,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무슨 영적인 일,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거는 예수 믿는 자녀들이 똑똑하고 잘해요.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잘 내고 주일 성수하고 다 좋은데,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여러분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선교 열심히 하는데 자기 시대에 공산화 됐어요. 공산주의 국가가 되면 무슨 선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11조 열심히 내고 주일 성수는 잘하는데 이게 종북인지 공산주의인지 분별을 못 해갖고요,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2세대 아들들 예수 모르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이런 거 믿지도 않고요, 하나님 계시다는 거 믿지도 않고 관심 있는 건 뭐냐? 자기 시대, 우리 시대에 어떻게 공산화를 실현할 건가? 공산주의 국가 만들어서 내가 북한 당 간부처럼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지금 대한민국 종북 세력들 다 부자입니다. 재미있는 건 대한민국 종북 세력들의 아들들은 전부 다 내가 진짜 북한을 사랑하면 아들을 평양에 보내야죠. 최소한 중국에 보내야죠. 유학 보내야죠. 자기 자식은 다 미국 보내갖고요, 미국 영주권밖에 있어요. 여차하면 튀려고. 이석기 공산주의 혁명을 추진했는데 아들은 미국 유학 갔습니다. 대한민국 종북 세력들 다 부자예요. 왜?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아주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 영원한 세계를 꿈꾸는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2세대 아들들보다 미련한 건지 멍청한 건지 IQ가 딸리는 건지 더 지혜가 없어요. 예수님이 한탄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지 않겠어요? 자, 종북 세력은 첫째, 탁월한 전략이 있었어요. 둘째, 그냥 인재가 아니고요, 그냥 보통 평균 정도의 인재가 아니고 고시에 패스하는 그런 탁월한 엘리트를 무려 1974년 우리가 막 새마을운동 한창 할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간 길러냈어요. 그 시간에 한국교회는 우파는 뭐 했을까요? 부동산 투기하고 자녀들 명문대학 보내느라고 과외시키느라고 정신이 없고, 우리는 큰 기업을 만들고 대형 교회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좌파는 전략을 가지고 사람을 키웠어요. 우파는 사람을 안 키우고 큰 조직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큰 대기업을 만들었더니 어떻게 됐죠? 그 대기업 노조가 지금 좌경화됐잖아요. 우파가 대기업을 만들면 좌파는 가만히 있다가 노조를 통해 대기업을 컨트롤해요. 우파가 대형교회 만들었습니다. 그 대형교회 지금 어떻게 됐죠? WCC나고 앉아있어요. 그 대형교회 비리를 딱 해가지고 협박을 해서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한국교회가 북한 정권에 헌금한 돈이 1조가 넘어요. 교인들 헌금하고 북한에 퍼줘요. 왜?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을 안 키우고 교회 크게 만들어봐야 결국 뺏기는 거고요, 사람 안 키우고 기업 크게 만들어야 뺏기는 겁니다. 제가 재벌 돈 많으신 분들 모인 자리에 가보면 다 60, 80, 80, 90 연세가 많으신데요, 제가 한번 이렇게 밥을 먹는데 쭉 밥 먹다가 계산해 봤더니 재산이 다 1,000억이 넘어. 저랑 식사하시는 분들이 돈은 엄청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한탄하는 게, 내 아들도 좌파입니다 목사님. 1,000억대의 재산을 좌파한테 물려줘요.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지,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지. 돈 많은 분들이 다 한탄을 하십니다. 왜? 돈을 모았어요. 기업을 일궜어요. 나라를 사랑하는 반역 세력과 싸울 수 있는 인재를 키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이 대형교회 만드셨습니까? 예수님이 거대한 조직 만드셨어요? 12명 제자를 딱 뽑아갖고 사람을 키우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방법을 안 따라가고, 목회자들도 교회 크게 해서 성공하려고 세상적인 방식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예수님의 뜻대로 하지 못했던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 다 말씀하셨잖아요.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으니 물이 나고 바람에 불어 홍수가 나서 부딪힐 때 무너지지 않아요.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는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부딪힐 때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결국은 말씀대로 안 한 것은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를 바로 잡으려면은 다시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도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분별력도 가지시고 여러분 자녀들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좌파를 만나면 밥도 사주고 머리만 내고 토론도 하고 야단도 치고 설득을 해서 사람을 잡아야 돼요. 사람을. 예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셨는데 우파들이 사람보다 돈을 더 좋아하고 성공을 더 좋아하고 그러다가 그 돈과 성공을 지금 좌파한테 바치게 된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 말씀대로 안 한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지금 무너져가는 와중이지만 그래도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인재들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